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시간은 우리 한국인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양이 다른데 왜 다르냐? 저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국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중국인과 일본인과 유럽인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문양도 다르게 나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건 서양 초상화죠. 초상화라는 것은 닮게 그리겠다 이런 목적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서양 초상화와 동양 초상화가 자세히 보면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브레히트 dürer, 독일 르네상스의 천재죠. 이분이 얼굴 한쪽은 밝게 칠하고 얼굴 한쪽에 껌댕이 묻히고 살았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는데 서양 초상화를 보면 모두 얼굴 한쪽은 밝게 한쪽은 어둡게 명암법이라는 걸로 그립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초상화를 그릴 때 얼굴 한쪽을 밝게 어둡게 명암법으로 그린 그림이 중국, 한국, 일본을 통틀어서 동양 미술사상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본질이 다르다 이런데 동의하시겠죠? 자, 검은 동자에 흰 점을 찍었죠. 초상화에 보면 검은 동자에 흰 점을 찍습니다. 각막이 볼록 거울 역할을 하니까 창문이 반짝 빛나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검은 동자에 흰 점을 찍어서 눈동자를 나타낸 초상이 동양 미술사상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연습해본 그림도 없습니다. 1921년에 처음 검은 동자에 흰 점 찍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실제 사람을 보고 그렸을 때가 아니고 예전에는 사진을 찍을 때 마그네슘으로 펑 터트리고 찍었습니다. 그 펑 터트린 마그네슘 자국이 반짝하는 것을 사진을 보고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자발적으로 초상을 그릴 때 눈동자에 흰 점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목적은 같은데 유럽 사람들은 초상을 그릴 때 보이는 대로 그리려고 합니다. 자, 이분을 그리는데 이쪽이 밝고 이쪽이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을 5년 후에 다시 그리는데 그때 이분이 돌아앉아서 이번에는 명암이 반대다. 그러면 이쪽을 밝고 이쪽을 어둡게 그리죠. 왜 같은 사람인데 이쪽이 밝았다 이쪽이 어두웠다 그럽니까? 서양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동양에서도 다 보이는 걸 그리죠. 그런데 왜 명암법을 쓰지 않을까요? 동양에서의 생각은 초상이라는 것은 그분을 실제 대하듯이 여실하게 화면에 담아내기 위한 그림인데 그 이분에게 명암이 있습니까? 제가 그림자를 갖고 있는데 이건 시각적인 현상일 뿐이지 제가 여기가 까매요? 그림자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지 그분이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는 안 그리는 겁니다. 그 대신 그분이 가진 것, 눈썹이 흰털이 몇 개인가? 뺨에 흉터는 몇 개인지 이런 것은 그분의 고유한 특징이니까 충실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초상이라는 건 그분을 나타내는 건데 그분이 가진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게 맞는 거죠. 자, 코밑 수염 속에 검정 사마귀가 숨어 있다. 그런데 털에 가려서 안 보인다. 그러면 서양 화가는 안 그립니다. 보이는 것만 그리니까. 동양 화가는 안 보여도 그리죠. 여기 사마귀가 있는 것은 그분의 고유한 특징이니까 사마귀 그려놓고 거기다가 수염가닥을 그려서 나타내는 거죠. 자, 저는 서울교육대학에서 미술교수를 했는데 장차가 교사가 될 학생들에게 요즘은 대세가 서양이 대세니까 이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고 이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좀 구식 그림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지 그래도 우리 건 좋은 거지 이렇게 말을 해야 할지 나는 지금 잘 판단을 못 하겠으니까 너희들이 교사가 돼서 그때 형편 따라서 너희들이 이게 좋은지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야 될지 다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네. 결론은 성급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뭔가요? 이것은 국제미술문화고 이것은 민족미술문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이 반쯤 나왔죠. 우리 한국의 예술가, 화가, 디자이너들이 이거는 잘 아는데 이거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누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예술가들이 진짜 훌륭하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이다. 그러면 국제사회의 촌뜨기가 되는 거죠. 국제미술 조륜을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나왔네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전통 문양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목적이 뭔가요? 결국은 우리 것도 잘하고 외래의 것도 국제문화도 잘하고 이 두 가지를 잘해야 100점 맞는데 그 일이 좀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일깨우고 여러분들의 자각을 촉구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좀 같이 생각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건물을 그릴 때 앞에 벽은 이렇게 높게 그리고 뒤에 벽은 낮고 짧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삐뚤어진 지붕으로 된 그런 건물을 그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건물을 그릴 때 투시 원근법이라는 것으로 그립니다. 앞은 크고 뒤는 작게.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앞하고 뒤가 같든지 아니면 오히려 뒤가 큰 역원근법으로 그릴 망정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은 동양 미술사상 단 한 점도 없습니다. 단 한 점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투시 원근법을 가리키면 한국인 학생들은 충분히 잘 이해해서 소화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언제부터 그렸을까요? 여러분들이 미술사 책에서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이 투시 원근법을 완성했다, 개발했다 이런 얘기로 써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원전 3만 년 전에도 이미 투시 원근법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혀 미술을 배우지 않고 그냥 그림을 그릴 때 날 때부터 투시 원근법적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약 3% 정도 나옵니다. 일본은 8% 정도 나옵니다. 중국은 6%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투시 원근법 그림은 동양 미술사상 한 점도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3%, 6%, 8% 정도 적은 인구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문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문양이 일본과 다르고 중국과 다르고 독특한 우리 양식이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적어도 25% 이상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좋게 보고 그런 것을 사용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전통 문화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민족에게는 의미가 없고 다른 민족이 보기에는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전통 문양에 대해서 또는 전통 문화에 대해서 전통 미술에 대해서 실망스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하면서 철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이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오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라는 그림이죠. 선비들의 절개에 대해서 논한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김정희뿐만 아니라 많은 시인, 묵객, 선비들이 다 입만 뻥끗하면 하던 말입니다. 이 세한이라는 뜻이 중요해서 이 그림이 국보가 된 게 아니고
이 그림이 투시 원근법적으로 잘 그려서 국보가 된 게 아니죠. 화려해서 국보된 게 아니죠. 이 그림이 많지도 않은 국보 180호로 몇 해 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사실은 역원근법으로 단순하게 그린 거고, 쉽게 말하면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요즘 미술용어로 데생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의 위원들께서 이 그림을 국보로 지정할 때는 얼마나 여러 가지 고심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그림이 유럽에 있었다면 절대 국보가 되지 않죠. 영국의 국보, 프랑스 국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림을 국보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미술사적인 상황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은 제가 요 초당을 투시 원근법에 맞게 고친 겁니다. 창도 원근법에 맞게 고쳤고 지붕도 벽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자를 본다면 수평인 선이 있을 때는 앞에 면하고 뒤에 면하고 두 선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3면이 보일 때는 평행선, 수평선이 하나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상화는 조선조 500년 동안 족좌대를 그릴 때 또는 의자를 그릴 때 이렇게 수평인 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수평인 선에 3면이 보이는 겁니다. 전면, 상면, 후면, 측면. 이런 일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상자를 놓고 수평인 선일 때 3면이 보이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그렸는데, 그럼 이분들이 다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그렸나요? 이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화가가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우리 말하자면 체질에 맞았다, 맞아서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린 그림이 다른 나라에 있느냐? 없습니다. 중국에도 초상화가 있지만 중국에서도 이렇게 그린 적이 없고, 일본에도 초상화가 발달했지만 이렇게 그린 적이 없습니다. 유럽은 더구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린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한국 초상화 양식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은 실제로 우리 그 원근법을, 투시 원근법을 우리 시각에 맞추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게 하지 않고 수직으로 놓고 가로선만 원근법을 잡아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평선으로.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원화인데 족좌대와 다른 곳을 원근법에 맞도록 고쳐서 보여주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그림이 더 좋아 보이느냐? 그랬더니 미술 전공자까지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치로는 이게 맞는 그림 같은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 그림이 더 보기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투시 원근법 그림을 좋아하지 않아요.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을 최고로 치지 않아요. 그건 좀 맞지 않더라도 다른 점이 나타나는 것을 좋게 봤던 겁니다.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투시 원근법적으로 맞아야만 좋은 그림으로 봤던 겁니다. 적어도 25% 이상의 인구가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이 문화로 남았던 거죠. 우리는 이런 평행 투시법을 좋게 보는 사람이 25%를 넘겨 많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선 초상화라는 그런 양식으로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초상화의 이상은 전신사조입니다. 전신사조. 사조란 말은
조라는 거는 이제 비칠 조자인데 그림자처럼 비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똑같이 한다 이 뜻이에요. 예, 똑같이 그림자처럼 똑같이 비낀다. 사조, 전신, 예, 사조, 사조. 전신이란 말은 그 주인공 인물의 정신을 전해받는다. 전해준다가 아니고 전해받는다는 말이에요. 원래 전자가. 우리는 이제 옥편에 전할 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해준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원래 전해받는다는 말입니다. 전설, 조상으로부터 전해받은 이야기잖아요. 전설. 예. 그래서 요즘에 우리 현대 한국인들은 이 전자를 전해준다는 뜻으로 쓰는데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전해받는다라는 뜻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똑같이 베껴서 그분의 정신을 전해받는다. 이것이 초상화의 목적이에요. 그냥 닮게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분의 인격적인 감화까지 받는 것이 초상화의 목적입니다. 서양 초상화에는 이런 개념이 없죠. 서양 초상은 그냥 사조,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린다. 이것이 서양이죠.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이 초상의 그 이상이 다른 겁니다. 이런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이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림도 다르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게 잘 그렸다 이렇게 그냥 단번에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아, 서양 그림이 더 훌륭하구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죠?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훌륭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우리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의 생각이 일시적으로 좀 다르게 됐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에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이 명암법과 표정 이런 것을 아주 치밀하게 나타내서 그리죠. 근데 우리는 이런 그림을 좋은 그림으로 여깁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그린 그림으로 보고 연담 김명국이 조선 통신사를 따라서 일본에 갔다가 그려주고 온 건데 너무 좋아서 이런 그림을 도로 사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그림을 품평할 때 이런 종류의 그림을 신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미술대회나 이런 데 가서 평가를 할 때 금상, 은상, 동상 뭐 이렇게 하고 또는 뭐 그랑프리 뭐 이런 어려운 상 이름을 붙여놨어요. 아니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골드하고 무슨 상관, 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금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구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동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그리고 또 금운동과 똥은 또 작은지 큰지 기준도 없는데 또 크다는 말로 그랑프리라고 하는 말을 대상이라고 또 붙이고 그래서 가작이 더 좋은 건지 특선이 좋은 건지 뭐 이런 걸 물어오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신묘등일 이렇게 사품론을 가지고 그림을 평가했습니다. 일품이란 말은 지금 말로 하면 개성적인 그림입니다. 개성적인 그림. 뭐 기준에는 좀 덜 맞는데 아주 열심히 잘해서 독특한 자기 세계가 있다. 그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일품이라고 했습니다. 능품이라는 말은 아주 기교적으로 능숙한 그림입니다. 아주 품격이 썩 높거나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분명하고 아주 기교적으로 능숙하다. 자, 사람도 보면 뭐 그렇게 학식이나 인격이 풍부하지 않아도 무슨 일을 맡기든지 척척척 잘 해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재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의 능품입니다. 묘품이란 말은 아주 사실적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그림을 또는 그런 작품을 묘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 아주 개성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최고로 능숙하지도 않고 그렇게 최고로 사실적이지 않아도 이런 것을 초국하는 어떤 세계를 상정해 놓고 그걸 신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만장일치로 신품이라고 여기는 그림이 바로 이런 연담 김명국의 달마도 같은 이런 그림이죠. 그러나 이런 그림에 대해서 서양의 미술사가들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제가 예전에 미술학교를 다니고 할 때는 이런 그림은 서양 사람들이 예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술품이 아니에요. 캐리커처, 그 예술이 아니잖아요.
그냥 캐리커처 정도로 봤습니다. 지금은 동양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로 보려는 분들도 있죠. 자, 같은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동양인과 서양인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 속에 우리는 지금 국제 문화라는 걸 가지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국제 문화는 서양 문화죠.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전수해서 이걸 지켜야 되나 하는 소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대신 어렵기 때문에 잘하면 그것이 가치가 있죠. 제일 쉬운 건 그냥 복잡하고 귀찮다. 우리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시대 조류에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쉽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스럽지는 않게 될 겁니다. 또 본보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문화 정책에 있어서 문화 생활에 있어서 세계 여러 민족 중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도 이왕이면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또 좀 서양과 다른 점을 또 설명을 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는데 추석이 되면 우리 조상님들은 보름달에 갈대밭에 기러기가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그림을 노안도라고 합니다. 노안도. 이름까지 있는 형식이에요. 몇백 년 동안 집집마다 추석 때 붙여놓던 그림, 한 달 동안 붙여놓던 8월 달에 붙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이 이치에 맞지 않죠. 자, 갈대꽃과 보름달이 필 때, 보름달이 뜰 때, 추석 보름이 뜰 때, 이때 기러기가 오나요? 기러기 오지 않습니다. 한 달도 더 있어야 어쩌면 2달쯤 돼야 기러기가 오는데 왜 우리 조상님들은 성급하게도 오지도 않은 기러기를 미리 그려놨을까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몇백 년 동안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그렸을까요? 우리 조상님들은 그림을 그릴 때 기러기 이쁘다. 갈대도 멋있네. 저거 한번 그려봐야지. 그런 느낌이야 있었겠지만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먼저 의미를 정해놓는 겁니다. 안락노후라는 그림을 그려봐야지. 이렇게 의미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란 뜻은 무엇로 나타낼까? 늙을 노자하고 갈대 노자하고 음이 닮았으니까 갈대를 그리면 되겠네. 그래서 늙을 노자 대신에 갈대를 그리는 겁니다. 편안한은 뭘로 나타내지? 편안한과 기러기가 도금이 같으니까 기러기 그리면 되지. 즐거울 낙은 달월이 즐거움을 뜻하니까 달을 그리면 되겠네. 그래서 갈대와 기러기와 달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안락이라는 뜻으로 우리 조상님들은 해석을 하고 그거 참 멋있다. 의미 좋네. 참 기발한 생각이구만. 이렇게 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형식이 돼서 매년 추석 있는 달 8월 달에 붙이는 그림이 됐던 겁니다. 자, 서양 사람들도 그림 속에 다 의미를 넣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그림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분들은 이런 식으로 넣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동양 사람들이 그 원리, 이런 그 의미를 넣는 원리를 동양화 읽는 법이라는 책으로 30몇 년 전에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주제가 한 200개 됩니다. 동양 그림의 주제가 한 200개 됩니다. 이게 서양에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양 미술의 주제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600개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개도 중복되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귀, 모란꽃은 부귀를 나타내죠. 경제적으로 부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아진다. 그것을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의 그림을 동양에서는 가장 많이 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이 그림뿐 아니라 문양에도 모란꽃이 많이 있는 이유가 부귀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양 그림에는 주제가 한 600개 되는 중에 부귀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한 점도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개념이 풍요입니다. 풍요란 먹을 것이 넉넉하다 이겁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다와
부귀는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다르니까 이게 좋냐 저게 좋냐, 나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첫 화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서양 국제문화고 서양 문화가 국제문화니까 지금은 이것은 우리 민족 문화다. 내가 이 두 가지를 다 잘 알아서 국제인으로서 손색이 없고 또 우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죠.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았으면 내 후손들에게도 이걸 전해서 이 우리 후손들이 국제문화와 민족문화를 균형적으로 잘 소화해서 알고 여기서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당연히 좋은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시간 이 정도로 우선 마치겠습니다.